근데 이거는 3억 2, 3천, 5천인데 그쪽 집값은 2억 4천, 5천이에요. 그럼 어떤 걸 매입해야지 그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걸까요? 세금, 대출, 전매 제한 완화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죠. 그 이유는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직도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서초동 반포 다 지금 전세 가격이 40에서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반토막 정도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다시 나왔는데요.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급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매물량이 감소한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뭐 한두 달 전에 1월 초죠. 규제 완화가 나왔을 때 분명히 보름이나 20일 뒤에 매물 감소 현상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팩트가 아니고요. 그 매물이 감소한 거와 반면에 그러면 거래가 늘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현재 그 매물 감소하기 전에 100건 정도의 매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보통 2건에서 3건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에. 그렇다면 그 거래량이 매물이 만약에 90개로 줄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 감소했다고 기사들이 나오겠죠? 매물 10% 감소, 만약 80개면 20% 감소 이렇게 떠요. 그럼 엄청 시장이 변한 것 같지만 근데 거래량이 그대로 2개, 1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매물 소화도는 몇 프로예요? 당연히 뭐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6개, 5개 물건이 남아있겠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시장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분들이 편향적으로 썼다고 보죠.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느는 것에 대해서 같이 조명이 되고 그런 현상이 같이 있다라면 시장의 변화를 보이는 조짐이 시작된다고 보겠지만 그 매물량 감소의 의미가 전혀 전체 시장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에 받쳐주지 않은 매물 감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기사라는 호재 때문에 잠시 매물이 들어가고 아시는 일부 담합하는 악덕 공인중개사 일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물건을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소유자 입장에서 잠시 그냥 느낌상 분위기가 이러니까 잠시 뺐다가 팔을까? 그리고 뺐다가 이제 나중에가 중요하죠. 한 2-3달 뒤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면 아마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여기에다 또 이어지는 기사들이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닥이 확인되면 그럼 거래량이 늘어야죠. 거래량이 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성급한 기사고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봤을 때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 는다. 그 거래량 느는 수준도 중요합니다. 서울의 예를 먼저 드리면 서울의 월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한 17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월 한 6,100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량보다 반은 돼야지 시장이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3,000건은 넘어야 시장에 조금 이제 반응이 있다라고 그때 기사가 나야 정상적이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래량조차도 하락 거래가 더 많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또 한 요소인데 기사가 한 면만 부각을 하면 우리 소비자나 시청자분들이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양심적으로 모든 면을 같이 비춰준다라면 균형감이 갇힌 공정하고 좀 투명한 정보를 접해야 시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사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담대가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떨어진 수준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0.25 떨어져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2%였던 것이 지금 6%대인데 그것이 5.5% 든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가와 뭐 가스비, 난방비, 소비 지출이 늘어났잖아요. 본의 아니게 필수적인 부분이. 그러면 당연히 소득의 어떤 가처분이 줄다 보니까 결과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도 내리고 또 여러 가지가 이어질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내렸을 때 반응이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주택시장은 좀 당분간 장기화 하방성을 보일 거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분양가 5억도 안 팔린다라는 기사가 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화곡동에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5억대인데 분양가도 5억대입니다. 그런데도 미분양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도 시장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수요자들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더 조정될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의 역대 최저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반증
반증하는 효과인데요.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올 한 해 당분간 계속될 거로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겁니다. 분양가 안 낮추면 빡빡 나올 거예요. 정부에서 두 개를 딱 던지면 반등 효과가 나거든요. 많이 들었겠지만 양도세 감면 제도를 미분양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제도하고 임대사업자들의 매입 조건을 또 대출 확대하고 이런 거 두 개 나오면 시장을 바뀌어요. 근데 이제 바뀌면은 총선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면 그 대책은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처분 조건을 3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집을 사게 됐다. 그러면 이거를 3년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면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로 취급을 해서. 이게 사실은 잘못된 정책인데요. 집을 갖다 3년 동안 팔 기간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시적 2주택자들의 투기 기법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2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투기 요소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걸 이번에 다시 살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예전에는 일반 주택, 지어진 기존 주택인데 여기다 분양권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분양권을 사고 나서 3년 입주할 때쯤에 다른 집을 산다. 다른 집을 샀을 때 이 분양권을 가진 집을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3년마다 투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정책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정책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전세대출 확대 개혁운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시면 정부가 일부 기득권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 여론이 나와야 정부에서 집값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정책 행위를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매입에 대한 지시를 1월 3일 날 우리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12월 달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조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수유칸탑이라고 강북구에 미분양 났던 주택이 있습니다. 작년 4, 5월경이었죠. 안 팔리니까 이제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15% 할인 분양을 해서 지금까지 팔고 있었어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12월까지. 그래도 안 팔렸는데 그 주택을 LH가 매입을 해줬습니다. 미분양 매입의 조건을 악성 미분양이라 해서 준공이 되고 나서 미분양 상태니까. 근데 미분양을 매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공공임대로. 그런데 얼마에 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15%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를 그 값에 다 샀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 봐야겠지만 지금 보도상으로는 할인 분양하고 있는 그 값에 나머지 주택을, 아파트를 LH에서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위의 시세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위에 그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대상이 있다라면 그걸 매입하는 게 가구수가 더 늘어나겠죠. 더 싸게 매입을 하면. 그게 정상인데 LH가 국민 세금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정하지 않으면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조사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또 광진구에는 3억 2천에서 한 3, 4천 되는 주택을 한 20몇 가구를 또 매입을 했는데요, LH가. 그거와 입지가 비슷한 거리와 그 연도만, 여긴 신축이고 한 2017년도에 지은 구축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전형면도 똑같고. 근데 이거는 3억 2, 3천, 5천인데 그쪽 집값은 2억 4천, 5천이에요. 그럼 어떤 걸 매입해야지 그게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걸까요? 근데 이걸 3억 2천, 5천에 사준다는 것은 이것도 혈세 낭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굳이 새 집을 그렇게 비싸게 사서 2017년도에 지은 것도 거의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 이것도 혈세 낭비의 한 사례라고 봅니다. 제가 머니인사이드에서 나와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어서 저를 뭐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신데요. 현재 시장은 약간 변수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전방위적 규제를 다 풀었죠. 9월 20일 날도 규제 지역 다 풀고 11월 10일 날도 또 풀고 또 12월 21일 날도 또 풀고 계속 풀고 1월 3일 날 올해 초부터 새해 벽두부터 뭐 어마어마한 대책을 다 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대출, 전매 제한 완화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안 살아나고 있죠. 그 이유는 현재 주택 가격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가서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직도
많이 내려온 지역은 그나마 조금 좀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직 많이 조정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행 중인데 올 한 해 그 진행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제 위기로 확산될까 봐라는 어떤 명분을 두었는데 그 명분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예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PF 대출에 대해서 부실 현장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적극적인 건설사 지원책을 썼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종합건설사가 117개가 부도가 나고 한 248개가 전문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미분양 매입 대책을 써서 유동성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건설사들을. 그 얘기가 이제 PF를 대출한 증권사나 제2금융기관의 어떤 유동성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매입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50에서 70% 분양가에 이선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형태는 이제 환매 조건부 매입. 그러니까 나중에 정상화가 됐을 때 이걸 다시 사가라는 조건. 조금 더 비싸게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거죠. 마저 지을 수 있게. 그런 조건하고 아니면 통으로 매입할 때 뭐 50%나 60%에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아주 좋은 정책을 썼습니다. 우량 현장과 부실 현장 다 구분하고.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약간 투명성은 없어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면 이해해 줄 것은 경제 위기로 확산되거나 금융 위기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정부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명분은 있는데 정당성과 수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죠.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싸게 산다든지 분양가에 산다든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양가로 산다는 거는 건설사의 이익을 보존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할인 분양가로 산다는 것도 건설사는 이익을 남는 선에서 팔려고 그러겠죠. 원가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나 검토는 필요한데 이번 시장의 변화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직도 시장이 못 살아나고 있고 다만 매물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매물 감소의 폭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전혀 못 됩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규제 하나가 나온다. 이럴 때는 시장 변수가 나올 것이고 미국의 금리 피벗,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나올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5월 정도에 이제 금리 동결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제 예측으로. 동결하고 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갈 텐데 가더라도 그러면 0.25 두 번이면은 8번 회의 중에 한 두세 번 뺀다 그러면은 지금 4.5에서 그러면 3.75 정도 되거든요. 4%나? 그럼 거기서 대출 금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1% 낮춰진다고 갑자기 뭐가 나아질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한쪽 면에 두시고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풀게 되면 일시적 반등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환경입니다. 특히 폭락이 하락폭이 큰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은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폭이 아직 조정이 약한 곳들은 제가 볼 땐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한 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비판에 직면하겠지만 양도세 일시적 감면이라는 한시적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너무 미분양이 심해서 경제 위기로 가겠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자산가들이 그걸 매입을 하게 되면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건설사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경제 위기를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그 투자했을 때 수익을 담보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양도세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그 조건을 던지면 자산가들은 그걸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뭐 실수요자들이 매입하는 조건은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일부 실수요자까지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왕 사는 길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럼 양도세도 안 받으니까 투자의 개념까지 등장하죠. 실수요에. 그 제도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하향을 멈추고 반등할 수 있는 소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은 이제 연착륙을 맞는 제도지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거는 폭발적인 투기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떤 상황에 이제 올 한 해 좀 하락이 계속될 거라는 걸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의 강남에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강남이 지금 역전세가 심각하거든요. 뭐 반포자이나 서초동, 우리 아이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서초동 반포 다 지금 전세 가격이 40에서 반토막 수준 됐습니다. 그리고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가 2월 달에 입주인데요. 거기가 작년 말에 한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작년 말에 전세 가격이 한 13억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1월 중순 요맘에 지금 6억대로 내려왔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 아파트가 6억이면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가겠죠. 근데 기존 아파트들도 전세 가격이 다 10억 넘었거든요. 그러면 갭이 발생하죠. 역갭이. 그걸 못 묶게 되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 갚아야 되겠죠. 돈이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그런 현상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강남 4구에 12,000세대가 입주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이거는 이제 대단지입니다. 개포, 자일, 프레지던스, 원밸리 이런 것들이 입주하는 게 물량이 워낙 많고, 게다가 이제 뭐 100세대, 200세대까지 소규모 도시형, 뭐 아파트형 이런 소규모 주택까지 합하면은 강남 4구에만 제가 알기로 2448가구가 입주해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서울이 25개구인데 4개구가 그렇게 되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역전세인데 물량이 더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올 한 해 서울의 어떤 강남 4구의 하방 압력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고, 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도 입주 물량이 올해도 45,000여가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인천시장은 올 한 해도 쭉 하락폭이 좀 진행될 것이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 동탄, 또 평택도 조금 이번에 많이 들어오고 한 7,000세대, 충남 지역도 한 10,000세대 이상 들어와서 그런 물량이 있고, 부산도 또 입주 물량이 또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반토막 정도가 된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반토막이 그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신규 분양 지역이 있고 GTX 호재가 있어서 분양가가 뭐 5억이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들은 3배 정도 뛰었잖아요. 그러면 15억이 됐겠죠, 집값이. 15억이 됐는데 반토막이면 7억 5천이잖아요. 근데 5억이 분양가니까 6억, 7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아직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꼭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자산 규모나 대출을 받았을 때 부담이 안 되는 선, 대출의 소득 상한 부담이 소득이 한 30% 선? 이 정도인데 그 반토막이다. 그러면 그건 들어가셔도, 만약에 내려가도 하락폭이 어느 정도 더 깊어지는 폭이 좀 작으니까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결국은 회복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대한 기다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될 거라고 보고, 가족의 평화, 뭐 개인의 어떤 편익병을 생각한다면 반토막 난 곳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매입에 들어가는 작전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게 이제 그러니까 하락폭이 큰 지역, 반토막 난 지역과 20-30%밖에 안 내린 지역 크게 구분을 하시고요. 일단 반토막 난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조금씩 5에서 10% 정도, 한 60%, 깊으면 뭐 70% 정도.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분양가에 가깝고 심하면 마이너스 P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다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매입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자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빠진다면 기다리겠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시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다, 앞으로 살 지역에, 그러면 그건 충분히 기다려볼만 합니다. 왜 올라가더라도 이게 급등할 일은 없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이 바닥 확인하고 따라가셔도 크게 늦지 않다, 달리는 말에 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제 20-30%밖에 조정이 안 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다시 올라가기 힘듭니다. 예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 수준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가서기 힘든 가격입니다. 근데 투자나 투기한 분도 이번에 이 하향장에서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력이 한 반 정도로 줄었다고 봐야겠죠. 쉽게 말하면 자산가들, 월세 놓고 진짜 여유 있는 분들 외에는 시장이 내려갔다고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입 세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상승의 폭도 약하겠죠. 반등이나 지지하는 게.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밖에 안 빠졌는데 송파 빼고요. 거기는 당연히 10에서 20%더 하락할 소지가 더 많겠죠. 충분히 기다린다면 들어가셔도 되고, 마영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고가 취급받던 지역들은 제가 볼 땐 충분히 기다린다면 시장에 들어가셔도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V자 반등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요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내용이냐면, 기억을 더듬으면 2008년도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주택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막 30%, 40% 쭉쭉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금리가, 그때는 미국이 경제 위기가 터졌잖아요. 위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을 잡느라고 금리를 5% 올렸던 금리를 1년 만에 2% 내립니다. 장작 5%에서 2%면 3%를 내린 거잖아요. 반 이상을 더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금리 부담이 없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2%였습니다. 2%인 상태에서 규제 완화 대책이 지금과 비슷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때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론 뭐냐?
금리가 저금리니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금리가 고금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얘기는 집값에 느끼는 부담이 2배 반 이상 비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베이비로 인하하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게 완벽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스텝으로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암만 해도 3.75 이상 못 내려갑니다. 아니면 4.5, 심하면 물가가 안 잡히면 5.25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사실 국민학생이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1등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희망적인 어떤 바람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V자 반등의 어떤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등이 상승으로 넘어서서 추세 상승을 갈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당연히 반등을 해봤자 일시적 반등에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떤가요? 보통 더블 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하향하던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것이 추세를 형성 못하고 전 고점을 돌파 못한다면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더블 딥 현상이라고. 그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2008년대하고 똑같은 일이죠. 그때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죠. 왜? 그래도 비싸다고 판단됐으니까. 그럼 지금 고금리니까 당연히 또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 반등이 오더라도 너무 조마조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힘이, 그 여력이 예전 같지 않은 시장이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수능을 보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가 불과 15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는 80만 명, 70만 명이 봤는데 지금 40만 명이에요. 그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잘라서 보셔도 밑에 대체 수요가 없으면 시장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아마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어느 시점이 주택을 매도하기 좋은 시점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신다라면 V자 반등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는 시장의 모습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상승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의 심리는 한번 잡히면 보통 진짜 최소 1년, 아까 같이 MB정부 때처럼 금리가 갑자기 반토막으로 저금리가 된다든지, 우리가 코로나 때도 갑자기 저금리가 돼가지고 부동산 올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반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너무 버블이 생겼으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경제에 위험적인 신호가 있고 불안하니까 내려주는 겁니다. 경제가 나아져서 내리는 게 아니라 위기가 오면 또 내릴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스타일의 경제 침체가 아닌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제조, 소비 모든 것이 가라앉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때는 주택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경제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 침체가 벌어지면